자, 메일 발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구글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한 내역이 제대로 나갔으면 보낸 편지함에 담겨 있을 거예요. 아까 테스트한 메일이 이제 그대로 담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하면 여기 아이디 클릭했을 때 네이버도 이제 네이버 아이디라는 곳으로 넘어오거든요. 여기서 그 상단에 있는 보안 설정이라는 페이지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네이버도 똑같이 2단계 인증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일단 얘를 ON으로 키셔야 돼요. 근데 네이버 같은 지메일 같은 경우는 지메일 앱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구글 프로그램 아무거나 깔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으로 푸시가 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네이버 앱을 깔고 있어야 돼요. 뭐 2단계 인증 키는 과정은 비슷해요. 네이버 비번이 뭐였지? 됐다. 자, 2단계 인증을 키고 나면은 다시 2단계 인증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 관리라는 섹션이 밑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직접 만드는 거니까 직접 입력하고 생성하기 누르시면은 이제 생성된 비밀번호가 여기 아래쪽에 발급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과정은 똑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비밀번호를 만들어 놨던 건데 보다시피 비밀번호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잊어버리면은 더 이상 확인이 안 되니까 구글하고 똑같이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는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일을 통해서 연동할 때는 한 가지를 더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냥 봐두시기만 하세요. 네이버 메일 들어오면은 왼쪽 하단에 환경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서 다 꺼놨구나. 팝3 아이맵 설정에서 팝3 SMTP 요거를 이제 사용함으로 켜줘야 돼요. 아이맵 SMTP가 되건 팝3 SMTP가 되건 SMTP는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건 켜줘야 네이버를 통해서 메일 발송이 가능해지고요. 보시면 서버 정보가 이렇게 오픈이 돼 있어요. 뭐 아이맵 SMTP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거 사용함으로 켰을 때 이제 SMTP 서버 이름, 포트 번호 뭐 이런 거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환경 설정에 들어간 거는 이런 데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자, 메일 발송에서 그 다음번 예제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탑재하셔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제 올더 컨트롤러라는 클래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슬래시 올더라는 URL로 올더라는 이제 뷰 파일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그 헤더 파일을 통해서 링크로 걸려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올더라는 파일의 HTML을 보면은 HTML 내용은 단순해요. 쇼핑몰에서 주문서 작성 페이지라고 가정하고요. 그럼 뭐 주문자 이름, 뭐 수신자 이름, 연락처, 배송지 주소, 결제 방법 뭐 이렇게 입력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주문자 이름, 주문자 메일 주소, 주문 금액 이 정도만 이제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해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 액션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럼 일단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결제 처리,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결제 연동 처리를 먼저 한 다음에 결제가 성공이 됐다면은 그 결과를 메일 같은 거로 발송을 하는 처리가 들어가기 마련이죠. 여기서는 결제가 됐다고 치고 메일을 보내는 처리만 할 거예요.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주문 완료 페이지 같은 거 메일로 오잖아요. 왜? 주문하고 나면. 할 게 많아요. 원리는요. 일단 HTML 파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직접 여는 게 안 되네. 자, HTML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이 HTML 구조가 HTML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로고 하나 넣고 안녕하세요 유저네임님, 주문번호, 주문상품, 주문수량, 주문일자, 총결제 금액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이 HTML 파일의 코드를 읽어드려요. 우리 자바에서 그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했었죠. 네, 그 중에서 인풋 스트림을 써서요. 이 소스 코드 전체를 컨트롤러가 읽어드려요. 그럼 스트링으로 오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정보들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잖아요. 이거를 리플레이스 메서드로 요 내용들을 다 치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완성된 그 HTML 코드가 완성이 되겠죠? 그걸 내용으로 삼아서 메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일에 사용할 페이지의 어떤 템플릿을 다 HTML 파일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라는 거는 이미지 파일을 넣은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메일 템플릿으로 사용할 때 제가 지금 CSS도 적당히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냥 완전한 형태의 HTML 파일이에요. 원래 메일 본문 자체가 HTML 코드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미지 참조할 때 이런 식으로 상대 경로 같은 걸로 사용을 하죠. HTML을 살 때 상대 경로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상대 경로로 넣었다라는 거는 HTML 파일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 같은 사이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 경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이메일로는 이 소스 코드만 전달이 되는 거지 이미지 파일까지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메일 본문에 포함되는 이미지 주소는요, 온라인상의 완전한 형태의 주소여야 해요. 실제로 그 이미지 주소를 웹브라우저로 입력을 했을 때 이게 이미지가 보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완전하게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 이메일을 얘를 본문으로 삼아서 네이버로 보냈다. 혹은 구글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면 네이버나 구글 입장에서는 이 주소가 자기네 집 주소예요? 남의 집 주소예요? 남의 집 주소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외부 사이트의 리소스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거 아니네? 라고 하고 얘를
소환시켜버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메일 본문 페이지에서 외부 이미지 로드하기 뭐 이런 버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해야 온전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컨트롤러로 갈게요. 자, 전 페이지에서 입력한 주문자 이름, 주문자 이메일, 주문 가격 3개를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이름과 상품 수량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고 가정하고요. 그냥 문자열 변수로 넣습니다. 결제 일자하고 주문 번호는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캘린더 클래스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 월, 일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제 일자 %D년, %D월, %D1 연, 월, 일 걸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미지 받았을 제가 실스 코드를 이미지로 떠드리잖아요. 근데 이미지 떠들었을 때 이렇게 달러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코드가. 스텝 2의 오더 컨트롤러 보면은 네, 이 자리가 지금 그 스트링.포맷 사용하는 기능이 달러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주문번호 생성하는 거랑 날짜 생성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스케이프 문자가 %D잖아요. 근데 %D라고 하니까 요 소스코드 이미지로 바꾸는 프로그램이 이 문자를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D만 들어가면 자꾸 기능이 작동을 안 해서 부득이하게 달러로 표시했어요. 주석에 달러를 %로 바꿔서 실수하세요라고 적어놨으니까 이거 달러라고 돼 있는 것만 %로 바꿔서 실습하세요. 자, 결제일자 만들었고요. 보통 주문번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고유한 문자를 만드는 거니까 생성 방식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 대체로는 연월일 플러스 그날 몇 번째 주문인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 월, 일, 주문 몇 번째 건지. 여기서는 4자리 년도, 2자리 월, 2자리 날짜, 뒤에 4자리 숫자 적용해서 78번째 주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 번호를 따로 하나 적었고요. HTML 파일인데 아까 메일 보낼 때요, 뷰로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템플릿 폴더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읽어드려야 되는 일종의 재료잖아요. 그래서 리소시즈 폴더 안에 메일 템플릿이라고 폴더를 만들어 놓고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파일을 컨트롤러가 읽어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 패스 리소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는데, 여기에 내가 읽어드릴 파일 경로를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객체를 통해서 get fil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이 경로에 대한 java.io.file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 클래스는
우리가 자바 단원에서 실제로 다뤘었던 수업 내용이거든요. 그때 사용했었던 메서드 중에 get absolute pass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경로를 절대 경로로 바꾸는 거죠. 이거를 문자열로 바꿨고요. 파일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IO exception 예외 처리 요구하니까 예외 처리 추가하시고요.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 컨트롤러가 진행하다 문제가 생긴 거니까 에러 처리를 하는데 웹헬퍼에도 오늘 기능 대량으로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내용을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면 오토 와이어드로 파일 헬퍼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주입받고 있는데요. 이 클래스는 헬퍼스 폴더 안에 들어있고요. 이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자바 수업할 때 작성했었던 그 파일입니다. 자바 실습을 우리가 다 완성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때 실습했던 거 뒤져보시면은 자바 API 단원에서 IO 패키지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클래스고요. 그 코드 중에 싱글톤 만드는 요 코드만 제거하시면 돼요. 왜냐면 스프링은 오토 와이어드로 만드는 모든 객체를 기본적으로 싱글톤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코드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write, read, 그 다음에 write string, read string이라고 메서드 4개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오토와이어드로 주입받습니다. 무슨 헬퍼라고 들어가는 거는 잘 쟁여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대로 들고 스프링으로 갈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 HTML 파일에 절대 경로를 지금 생성을 한 거잖아요. 그 경로 값을 줘서 파일 헬퍼.readString이라고 호출하면 얘가 요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모든 소스 코드를 문자열로 주겠죠. 그러니까 이 템플릿이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것 자체가 이 소스 코드 전체가 그냥 문자열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읽어드린 HTML 코드 안에서 이 치환자는 사전에 약속된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메일 파일에서, 이 HTML 파일에서 변수 값으로 바꾸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치환자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꼭 중괄호로 안 들어가도 돼요. 저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글자 형식은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유저 네임이라는 부분을 주문자 이름으로 치환을 시키고 올더 넘버, 프로덕트 네임, qty는 아까 qty 변수 제가 정수를 잡았죠. 근데 리플레이스 메서드는요, 파라미터가 둘 다 문자열이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야 돼요. 문자열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바꿀 때 string.valueof입니다.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오버라이드 돼 있으니까 데이터 타입 가리지 않고 쓰시면 돼요. 요거는 정석. 꼼수는 qty 플러스 그냥 빈문자열 더해버리면 돼요. 그럼 문자열로 바뀌잖아요. 어느 데이터 타입이건. 문자열의 전염성이 되게 세다 그랬죠. 이거는 꼼수. 주문 날짜, 주문 가격.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완성된 HTML 코드가 들어있을 거고요. 제목도 프로그램 안에서 생성을 해줍니다. 자, 이제 메일 발송인데요.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는 시점이 회원 가입했을 때, 회원 탈퇴했을 때, 주문했을 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쇼핑몰이 나한테 어떤 시점에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는가. 그럼 메일 발송 코드가 여기저기서 많이 쓰여야 되니까 메일 발송을 위한 헬퍼를 만들 겁니다. 자, 메일 헬퍼라는 클래스고요. 골뱅이 컴포넌트 집어넣었어요. 자, 메일 발송해야 되니까 자바 메일 샌더 걸었고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까는 우리가 발신자 주소랑 발신자 이름을 직접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보내는 거니까 발신자 정보는 따로 설정을 해놔야 돼. 그래서 아까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발신자 정보를 넣어놨죠. 요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이 설정 값은 자바 클래스에서 정의한 게 아니라 mailhelper.sender.name이라는 요 값 자체를 제가 정의한 거예요. mailhelper라는 클래스의 sender라는 메서드에서 쓸 값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거를 읽어올 때 어노테이션으로요. 이것도 스프링이 제공하는 객체 주입의 한 종류예요. 자, 골뱅이 밸류 괄호 안에 달러 mailhelper.sender.name 요 설정 값을 읽어서 sender name이란 변수에 담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여기 설정 값만 고쳐주면은 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매번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발신자 메일 주소도 여기 세팅을 해놓습니다. send mail이라는 메서드예요. 아까 우리가 메일 보내기 했을 때 입력했던 값들을 파라미터로 갖는 메서드를 만든 거예요. 수신자 이름, 수신자 주소, 제목, 내용. throws exception. 에러 나면은 그냥 예외 처리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들어온 걸 일단 로그로 남겼어요. 분문 같은 경우는 HTML 코드 전체를 다 출력해야 되니까 출력량이 많아서 막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었던 코드 그대로 짜는 거예요. 자, 자바 메일 샌더에서 메시지 객체 만들고 메시지 헬퍼 만들고 얘한테 제목, 내용 파라미터로 들어왔죠. 그리고 수신자 정보 파라미터로 들어왔죠. 보내는 사람의 정보는 아까 환경 설정에서 읽어온 값을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메일 보내면 되고요. 혹시라도 에러가 생기면 그냥 스로우에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컨트롤러가 알아서 처리하겠죠. 어차피 이거는 컨트롤러가 호출할 거니까. 자, 근데 이 메서드 같은 경우는 수신자 이름이랑 수신자 메일 주소를 항상 요구를 하는데 매번 이렇게 수신자 이름 맞추기 좀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신자 메일 주소와 제목과 내용만 갖는 메서드를 하나 준비해서요. 얘로 수신자 이름을 널 처리해서 얘를 호출하게끔 메서드를 오버로드 하나 더 했어요. 처음에 이런 헬퍼 기능을 만들 때는 메서드 오버로드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만 만드세요. 근데 걔를 계속 쓰다 보면 뭔가 파라미터 계속 꼭 세팅해 주는데 귀찮을 때가 올 거야. 분명히 귀찮을 때가 와요. 그럼 그때 파라미터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오버로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쓰다 보면은 점점 필요가 느껴져요.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거 만들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쓰다가 불편해지면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메일을 보내는데
컨트롤러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몇 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폼에서 액션 페이지로 뭔가 요청을 보내요. 그럼 얘가 거기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막 하다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단을 해서 성공이면은 다른 페이지로 전진을 하고 실패면은 메시지를 표시한 다음에 주로 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이 보통이거든요. 여태까지 우리 예제가 다 이런 식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기능을 이 부분을 묶어서 처리하는 기능을 헬퍼에다 넣을 거예요. 성공 같은 경우는 HTTP 상태 코드가 200이면 되죠. 실패 같은 경우는 403일 거예요. 대부분 파라미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뭔가 프로그램이 처리하다가 에러가 나면은 500번대일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웹헬퍼에 메서드를 추가할 건데요. 쿠키까지는 우리가 한 거고, 자, 리다이렉트라는 메서드입니다. HTTP 상태 코드를 설정하고요. 메시지를 출력한 후에 지정된 페이지로 이동할 거예요. 만약에 이 지정된 페이지가 없으면 널로 설정되면은 전 페이지로 이동시킬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파라미터는 스테이터스 코드예요. 200, 403, 500 뭐 이런 숫자 값이고요. URL은 이동할 주소. 널이면은 뒤로 이동시킬 거예요. 메시지는 사용자한테 보여질 알럿 창에 보여질 메시지예요. 자, 일단은 상태 코드 설정해 주고요. 컨텐츠 유형 지정해 줘요. 여기서 HTML 메서드를 직접 호출할 거니까 프린트 라이터 객체를 만듭니다. response.getWriter라고 호출해요. 만약에 메시지가 널이 아니고 빈 문자열이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태그 안에 알럿 함수 호출 부분을 넣어요. 자바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시작하니까 자바스크립트 문자열은 홈따옴표로 감싸줘야겠죠. 따옴표 구조 잘 생각하세요. 자바가 출력하는 완성된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소스여야 돼. 자, 이동할 주소가 널이 아니고 빈 문자열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동할 주소가 있다면 전진을 시킬 거고요. 이동할 주소가 없다면 후진을 시킬 거예요. 후진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만들어서 history.back 호출해주면 되죠. 근데 전진할 때는 요거는 처음 소개하는 태그인데요. 메타 태그 유형 중에 그 HTTP EQUIV라는 값이 리프레시로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얘가 지정된 시간 후에 요 주소로 페이지를 자동으로 넘기는 기능이에요. 요 메타 태그의 완성된 형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수 되게 많이 하는 패턴이 뭐냐면은 값이 컨텐트하고 따옴표 열었죠. 그 다음에 따옴표가 여기서 닫힌단 말이에요. 값이 0, URL, 리콜까지가 문자열 값 하나야. 값 자체가 시간, 세미콜론, URL은 한 다음에 주소예요. 근데 이거 맨날 에러 나는 사람들 뭐가 에러냐면은 따옴표를 여기서 열어버려. URL 리콜 한 다음에 주소를 문자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속성 이름이 컨텐츠인데 따옴표 열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버린 거야. 값이 요거야.
뒤에 있는 주소는 잉여 문자열이 되는 거죠. 이래놓고 맨날 페이지 이동 안 한대.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실수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 지정하실 때 여기 따옴표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자바 문자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주소는 내가 파라미터로 받을 거란 말이야. 변수란 말이야. 자바 변수. 자, 문자열 안에 자바 변수를 연결하려면은 따옴표 걸고 더하기로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패턴이 헛따옴표, 끝에 헛따옴표 하나 있고 이 사이에 쌍따옴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연결하는데 그게 HTML 태그일 경우에 따옴표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여기 좀 주의해서 작성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에러가 났을 때는 URL만 널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메시지 출력하고 뒤로 빠꾸 할 거고, 성공했을 때는 URL 값을 지정해주면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번 구별해서 쓰자니 좀 귀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리다이렉트입니다. 메서드 똑같죠? 상태 코드 파라미터를 없앴어요. URL과 메시지만 주되 상태 코드는 200. 얘는 성공. 그리고 URL과 메시지. 그럼 요 메시지를 알림창으로 뿌리고 이 주소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알림 메시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파라미터를 URL만 갖고 있는 걸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상태 코드 200 성공, 주소 메시지 덜. 그러면 얘네가 전부 이걸 호출해서 파라미터가 있으면 메시지 뿌리고 파라미터 없으면 메시지 안 뿌리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자, 근데 이제 상태 코드가 200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세팅한 다음에 이동시켜야 될 때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태 코드와 URL만 갖고 있는 리다이렉트라는 메소드 좀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니까 요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요 세 개는 액션 페이지가 주어진 처리를 성공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실패했을 때. 파라미터가 잘못된 경우는 HTTP 상태 코드가 403이고요. 공식 에러 메시지는 bad request입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bad request라고 만들었어요. 상태 코드 403, URL 넣으면 뒤로 이동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러 객체를 받았어요. 우리 맨날 트라이 캐치 에러 처리하면 에러 객체 떨어지잖아요. 그 에러 객체를 통째로 얘한테 준 거야. 그럼 얘가 2.get 메시지를 뽑아서 호출한 거죠. 그럼 익셉션 객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호출하고서 얘가 전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익셉션 객체가 필요 없는 경우는 문자열로 메시지를 보냈고요. 대체로 이 bad request는 HTML에서 파라미터를 보냈는데 그게 필수 입력 값들이 제대로 안 온 경우에 그럴 때 쓰는 용도예요. 근데 파라미터는 잘 왔어. 내가 프로그램 처리하다가 진짜 내가 잘못해서 에러가 난 경우. 예를 들면 SQL 처리 같은 거 잘못했을 때. 자바 혹은 SQL 쪽에서 에러 난 경우는 상태 코드가 500입니다. 서버 에러거든요. 공식 메시지가. 자, 익셉션 객체를 받아요. 익셉션 객체를 받아서 메시지를 뽑아요. 일단은 공백 제거하고 이 메시지에 보면은 그 헛다운표가 섞여 있어요. 익셉션에서 주는 메시지 보면. 근데 출력되는 메시지 자체에 헛다운표가 섞여 있으면 자, 출력되는 메시지 자체 이렇게 헛다운표가 섞여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아까 이 리다이렉트 메서드에서
요 부분에 치환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를 좀 전에 그 내용으로 덮어 써버리면 알럿창 자체의 메시지가 이렇게 여기서 끝나버리고 뒤에는 에러 코드가 된단 말이에요. 문자열 안에 따옴표 넣을 때는 역슬래시 붙이면 돼요. 그럼 여기 역슬래시를 붙여줘야 돼.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역슬래시 헛다운표라고 하면은 헛다운표 안에 헛다운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예요? 지금 우리가 자바 하는 거야? 자바스크립트 하는 거야? 자바잖아요, 이 코드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자바 문자열인 거라고요. 자바스크립트한테 얘가 요 내용이 웹브라우저에 출력이 됐을 때 온전하게 스크립트 알럿 헛다운표 열고 헬로 역슬래시 헛다운표 월드 역슬래시 자바스크립트한테 온전하게 헛다운표가 살아있는 상태로 가기 위해선 지금 이건 자바 입장이니까 여기에 헛다운표 하나는 거야, 그냥. 얘가 출력됐을 때 헛다운표가 온전하게 살아있으려면 역슬래시를 2개로 붙여야죠. 자바 입장에선 역슬래시 2개가 붙어야 순수하게 역슬래시 하나인 거니까. 이스케이프 문자가 제대로 쓰면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순히 역슬래시 N, 역슬래시 T 이런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생성해내야 될 때 따옴표 처리 때문에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바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간접적으로 코딩한다거나 자바를 통해서 HTML을 간접적으로 만들어낸다거나 이럴 때 이스케이프 문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되게 헷갈려요. 이건 저도 헷갈려요. 다시 돌아와서 익셉션이 만들어내는 메시지에 헛다운표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역슬래시 2개 붙이고 헛다운표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럼 자바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역슬래시 하나와 헛다운표 하나가 된 거죠. 이렇게.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출력이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선 그냥 헛다운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줄바꿈 문자가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이 메서드는요, 그 운영체제 레벨에서의 줄바꿈 문자를 리턴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맥이나 리눅스는 줄바꿈 문자가 역슬래시 n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윈도우는 줄바꿈 문자가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 이렇게 2개를 엔터키 하나로 써요. 원래 역슬래시 n이 윈도우에서는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럼 맥일 때는 이렇게 코딩하고 윈도우일 때는 이렇게 코딩한다? 우리는 윈도우에서 개발한 다음에 리눅스로 코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윈도우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나중에 상용화 시켰을 땐 줄바꿈 문자 하나도 인식 못하네? 그러니까 아예 자바가 현재 운영체제 종류를 판단해서 알아서 줄바꿈 문자를 판단하게끔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줄바꿈 문자로 잘라갖고 0번째 항목을 취합니다. 왜냐면 얘가 우리 에러 났을 때 에러 메시지가 연쇄 폭발이 되게 심했잖아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0번째 메시지가 내가 작성한 코드에 관련된 메시지예요. 나머지는 다 자바 내부 API 메시지라서 별로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취득한 다음에 리다이렉트한테 500 뒤로 백 메시지. 그 밖에 내가 에러 메시지를 직접 세팅하고 싶을 때는 문자열로 메시지 보내기끔 했습니다. 자, 이걸 컨트롤러에서 다시 쓰는 거예요. 자, 일단은 다시 여기 와서 메일 템플릿을 읽어드리려고 했어. 근데 요 경로 안에 실제로 이런 HTML 파일이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에러 나거든요. 이때 500 에러. 얘는 뒤로 이동이죠. 에러 메시지는 메일 템플릿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자바스크립트 알럿 함수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도 얘는 파일을 찾았는데 읽어드리려고 할 때 에러가 난 거야. 메일 템플릿을 읽을 수 없습니다라고 에러 메시지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일 보내다가 에러 나면은 메일 발송을 실패했습니다라고 메시지 뿌린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2라고 안 하고 2라고만 해도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웹헬퍼에서 서버 에러라고 하면 2 하면은 이 익셉션 객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뿌려주고 알아서 전 페이지로 뛰겠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메시지를 되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드림 파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내용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나 내가? 아 그러네요. 다 넣어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자 네이버로 하나 보낼게요. 왜냐면 네이버랑 구글로 하나씩 보낼 건데 받는 게 결과가 사뭇 다를 거예요. 자 하나 네이버로 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글로 보낼게요. 보냈고요. 카카오로도 보내볼까? 근데 카카오 메일은 잘들 안 써서 카카오 메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자, 세 군데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자, 카카오. 누구누구님의 주문이 완료되어서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미지는 잘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CSS가 안 나오고 있죠. 받는 게 사뭇 다를 거다라고 얘기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번엔 네이버 볼게요. 자, 여기도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메일 왔어요. 여기도 지금 CSS 작동 안 하고 있죠. 구글 볼게요. 여기는 CSS 작동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이미지가 안 나오죠. 여기 보시면 메일에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메일에 포함된 이미 표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외부 주소로 돼 있는 애들은 메일들이 차단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열면은 그때 이미지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메가스터디 주소 인식을 못하네. 자, 메일 템플릿에 보면은 이게 메일 템플릿 만들 때 이게 좀 귀찮은데 스타일 시트 코드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으로 썼죠. 근데 국내 웹메일들은요 이런 방식의 CSS를 인식을 못해요. HTML 태그에다 스타일 속성으로 다 때려 박아야 돼. 되게 귀찮아. 그래서 디자이너들 이거 만들어서 이거 프로그램에 넣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디자이너들이 웬일인지 이거 안 만들어주더라고 잘. 이 HTML을. 그냥 포토샵으로 그냥 디자인해서 주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코딩을 하면은 CSS를 읽는 게 아니라 모든 태그에 여기 스타일 속성으로 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그 하나를 CSS를 다 잡아줘야 돼. 근데 보통 웹 서비스 하나 만들 때 메일 템플릿이 한 2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와, HTML 페이지 20개를 이런 식으로 짜면은 그다음부터 HTML 쳐다보기도 싫어져. 어쨌건 국내 웹메일이 그래요, 다들.
해결 못합니까? 그건 네이버랑 카카오가 따져야지 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니까 당분간은 참고 써야 돼. 자, 내용이 좀 커요. 이제부터 슬슬 이렇게 헬퍼들이 좀 들어갈 거예요. 여태 앞에서 만들었었던 헬퍼는 파일 헬퍼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메일 헬퍼는 그래도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웹 헬퍼 같은 경우는 메서드 지금 재정의한 게 되게 많아지니까 그냥 얼핏 보면은 잠깐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본체 하나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를 하나씩 제껴가면서 이렇게 위에 거를 호출하게 만든 구조예요, 다.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코딩 스타일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스타일의 헬퍼를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긴 한, 그게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는 일단 경험이 좀 쌓여야 돼. 프로젝트를 몇 개를 해보고 아 이런 류의 코드를 내가 자주 쓰는구나 라는 자기만의 레코드가 생겨야, 왜냐면 헬퍼라는 거는 뭐 다른 사람 편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코딩해봤더니 내가 이런 거 좀 귀찮았다. 그럼 앞으로 이런 거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가 들어가야 나오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런 거를 직접 만들건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 헬퍼라는 거를, 컨트롤러 같은 애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짤 줄 알아야 돼요, 컨트롤러는. 근데 헬퍼 폴더 안에 들어가는 거는 직접 만들 필요 없고요. 그냥 코드 내용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익혀두세요. 그러니까 코드 한 줄 한 줄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셉터라든지 콘피그 같은 거는 뭐 사실 해석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코드가 고정되어 있는 코드라서 응용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랑 템플릿 폴더, 얘네들만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에서부터 짤 줄 알면 되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해석 정도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면접을 집요하게 물어보는 회사라면 실제로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그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거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설명하라는 질문 많이 받았다라고 제가 피드백을 몇 번 받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직접 만들려고는 아마 안 할 거야. 왜냐면 딱 봐도 이거는 경험 있는 사람이 짰다는 게 티가 좀 나요. 왜냐면 메서드 하나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게끔 최소 2가지 이상 상황에 대응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상황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모름지기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미덕은 일타쌍피야. 최소한. 메서드 하나가 여러 가지 상황을 커버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이제 좋은 말로 확장성이라고 하는데, 그거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코드가 비효율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확장성이라는 거를 너무 넓게 보면, 멀리 보지 않고 눈앞에 한두 마리 정도만 쳐낼 수 있게끔.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웹사이트를 한두 개 정도 이상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경험이 쌓여야 돼요. 말이 계속 핑핑 돈다.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자, 오늘 요거까지만 할게요. 실습 요거까지만 해도 벅찰 거예요. 내일은 DB연동입니다. 예전에 매퍼 만들었던 거 다 가져오세요. 써야 돼요.